자, 그러면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셔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좀 전에 말씀 주신 우크라이나에서 좀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서 나스닥은 1% 넘게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1.04% 상승했고요. 다우존스는 0.28% 하락했고 S&P 500은 0.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랑 S&P 500은 조금 상승 강보합이긴 하지만 상승을 했고요. 이게 그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개장 전에만 하더라도 이게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면서 공포가 조금 있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좀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좀 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관련한 뉴스들도 계속적으로 보고는 있었는데 그게 언제 전해드려야 되는데 두 분 오늘 뭐 어디 가십니까 둘이? 아니 그 이주호 기자가 몰랐는데 또 생일인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생일이라. 생일까지 저희 팀장님도 안 챙겨주는 거를. 뭐 생일도 있어. 아니 잘생겼으면 생일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생일까지 있어요. 뭐 생일을 없애려고 하세요. 정말 너무 짜증난다. 생일 맞아서 둘이 뭐 홍대라도 가십니까?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 뭐 되겠죠. 돈도 내고. 아니야 입장 가능할까요? 입장이야 뭐 아저씨들 가는 데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이럴 때 이제 입밴 당하실까 봐. 이주호 기자 앞에 이제 딱 들여보내면 이제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나는 이제 막 웃으면서 허리 꺾이듯 막 웃으면서 막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그럼 뭐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내 뒤로는 정프로님 유명하셔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내 뒤로는 애 셋인 거 전 국민이다. 아니 뭐 가서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입장. 네. 이주호 기자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장마차 입장 가능하십니다. 40여 년 전에 태어난 거죠? 네, 그렇죠. 43년 됐습니다. 네. 아주 어리지 않습니다. 그 지정학적인 긴장 구조가 시장의 위험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트럼프 첫 번째 뉴스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사일 6발을 발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저는 기대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기대를 좀 모으고 있다. 이게 사실 이렇게 트럼프의 방식이 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 같은 경우도 약간 교착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쟁이라는 게 뭐 진짜 무력으로 싸우는 행위지만 사실은 고도의 외교적인 행위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그 탈출구를 마련하고 서로 이제 좀 빠져나갈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인데 양쪽 모두 지금 현재는 그 전쟁을 종결시킬 만한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기네 영토를 좀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네 영토를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영토를 회복하겠다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서방 국가들에서 야 그거 포기해라라고 얘기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같은 경우도 사실 하마스 지도부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괴멸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마스 지도자들을 다 이제 그 찾아서 살해를 한 이후에도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멈출 거냐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강경파들은 또 이제 계속적으로 그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럼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좀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 방식이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 리더십의 변화가 생기면 뭔가 좀 지금과는 다른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도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쟁 당사자들도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니까 그 전에 뭔가를 자기들이 이렇게 좀 단도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단도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금 우크라이나 점령 영토를 지켜야 되는 거고 이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영토를 어떻게든
수복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전쟁 끝나기 전에 약간 고지전 같은 얘기를 좀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네. 딱 전쟁 끝나기 전까지 차지하고 있는 게 네. 자기 땅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데서 좀 치열하게 격화가 되고 있는 것 거죠. 같습니다. 네. 핵무기 사용까지는 안 가겠죠? 시장도 그렇게 보진 않죠. 국제사회도 그렇고. 그렇게 보진 않죠.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라는 건데 저는 사실 그 미국도 여기서 왜 미사일 사용을 허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권 말기에는 중요 의사결정을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일을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그 의사결정에 그 뒤에 따라오는 과업들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통 의사결정을 좀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스를 그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발을 발사를 했다라는 건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5발 격추하고 1발을 손상을 입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제대로 성공적으로 공습이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 상황에서의 뭐 정보라는 게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외신에 나온 건 한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 국방부 발표. 러시아 국방부가요? 예. 그러니까 6발 중에 우리가 5발 다 격추시켰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에 우크라이나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해석이라는데 그 마지막 선물이라는 의미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좀 다들 솔직히 여기까지가 최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유럽 언론에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지역이 사실 그 러시아 국민들도 좀 많이 사는 지역이고 그때 우크라이나가 안타깝긴 하지만 그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번에 그 개정을 했던 부분들 내용이 저런 겁니다.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 보유국에 의한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의한 그렇죠.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 미국이 공격한 걸로 본다. 그렇죠. 그러면은 핵 보유국이 공격을 한 거니까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성립이 되도록 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맹국의 러시아와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핵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하더라도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된 겁니다. 지금 그 미국하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탄두를 합치면은 88% 네요.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어쩌면 러시아는 이 핵 개정을 그냥 뭐 단순히 핵을 쓰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추가적인 공격을 못하도록 하는 외교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걸로. 근데 저는 이거를 사실 친분이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가치를 지향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거래를 지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뭔가 거래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푸틴이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저 거래할 게 있다 그러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금 전쟁 종결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자기네가 딱 그 영토 차지한 상태에서 여기서 끝내라고 하면 푸틴 입장에서는 땡큐. 잖아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그 땡큐를 그냥 들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러시아로부터 뭔가를 또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면은 이제 뭔가 여기서
전쟁 상황들을 조금 종결시킬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던 부분들도 사실 그 처음에 관측들이 나왔던 거는 그러니까 북한군이 파병된 지역이 이제 쿠르스크 지역의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네. 그 지역으로 미사일을 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브란스크 지역으로 좀 제한된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진짜 타격이 될 만한 공격을 하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관측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러시아의 반응을 보는 네. 그런 정도의 공격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 상황이라 보니까 시장에서도 극단적으로 가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굉장히 험난하죠. 네. 미사일 쏘고 이제 핵 쏜다고 이제 규정 개정해놓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은 서로들 약간 한 발씩 한번 더 나간 정도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뉴스 준비한 김에 그 저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한 얘기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하마스는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와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하고 네. 싸우면서 이제 헤즈볼라는 즉 레바논이죠. 뭐 레바논은 지금 국가이긴 하지만 약간은 좀 이렇게 분절돼 있는 형식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헤즈볼라하고 싸우고 있는데 일단은 그 지금 헤즈볼라를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어디 국경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를 공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 베이루트를 왜 해요? 헤즈볼라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미사일 공격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뭐 미사일로 공격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공격을 좀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레바논에 공격받은 지역이 뭐 정부기관, 의회, 각국 대사관, 유해사문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헤즈볼라 대변인 같은 경우도 좀 사망을 했고요. 네. 뭐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레바논에다가 저길 보냈습니다. 그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가 미국의 서면 제안, 그러니까 서면으로 좀 네. 휴전에 대한 제안을 한 부분들에 동의를 했다. 그러니까 레바논이요? 레바논과 헤즈볼라는 네. 몇 가지 조건을 덧붙여서 휴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아, 레바논과 헤즈볼라는 그래요. 우리는 뭐 이 조건 만족시켜 주시면 저희는 좀 실례요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 관리자도 AFP 통신과의 나눈 얘기에서는 휴전한 전망을 두고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헤즈볼라는 종전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 이스라엘이 네. 결정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갈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근데 또 뭐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의 성과를 조기 성과를 내고 싶어 하고 네타냐후와의 그 강경한 그런 대응들을 좀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스라엘 대사 임명된 분이 네. 그 미국에서 네. 주 이스라엘 대사 임명된 분이 여기 나오네요. 하커비라는 분이래요. 컵이? 허커비. 왜요? 네. 웬 컵이? 아니 컵이 또 별의 컵이? 컵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서 허커비가 이제 새로 이스라엘 대사로 이제 지명을 트럼프 당선인이 한 건데. 트럼프 당선인이. 예. 아. 근데 이분은 그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의 땅을 뺏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친 이스라엘입니까? 극친 이스라엘이죠. 극친 이스라엘이요? 트럼프야 뭐 당연히 그랬겠지. 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럼 왜 그 팔레스타인을 점령하지 않은 거냐라고 하면은 팔레스타인은 원래 없었기 때문이다. 근거는 성서에 그렇게 나온다. 아이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종전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를 보면은 사실 헤즈볼라라든지 그쪽은 아닌 거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친 이스라엘, 극친 이스라엘
대사를 했다면 좀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종전을 향해 가는 길 상에서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종전으로는 더 빨리 갈 수 있다. 한쪽에 그런 계산이 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게 그런 얘기신 거죠? 네. 아니, 그 질문임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뭐 떠넘기기 같은데 질문 아니고.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거기서 그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약들을 보면 그 순위들이 이게 있잖아요. 누가 얼마 내고 누가 얼마 내고 누가 얼마 내고를 얼추 맞춰 보면 그 공약 순위대로 기부금 순위하고 공약 순위가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멜론뱅크 쪽에서 기부금 1등인데 그러니까 금융 쪽에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공약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냥 금융주들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투자 많이 했다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서 거기에서 이제 테슬라 주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또 되게 많이 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자금 할 때. 그럼 이제 크립토 관련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 또 한 분이 그 이스라엘 굉장히 그 친이스라엘적인 그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공약도 이제 거기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는 아직 어떤 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푸틴하고 트럼프 태도는 대충 이제 아까 거래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미국 대선 보면 뭐랄까 각종 이권과 하여튼 이해관계가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에서 나는 이쪽으로 배팅, 쟤는 저쪽으로 배팅해서 이긴 쪽이 그쪽의 부와 권력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시스템. 마치 옛날에 그냥 전쟁해 갖고 무슨 전쟁에서 얻은 여러 가지 이익들을 그냥 이긴 쪽이 다 나눠 가지는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뭐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권력의 작동 방식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적어도 그거를 대놓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도 뭐 그 비슷하게는 할지 몰라도 이제 대놓고 미국은 좀 저렇게 솔직하게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정프로 생각. 자 그러면 기존에 다른 대통령들은 안 그랬는데 그래도 말이라도 좀 예쁘게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넘어가면요. 포스코가 어제 공장 하나 또 폐쇄를 했습니다. 포스코? 네. 선제 공장인데 선제하고 티어의 선제. 그러니까 선제 뭐예요? 선 와이어. 철사? 그런 거죠. 근데 뭐 여기저기 많이 씁니다. 선제를 많이 쓰긴 쓰는데 이게 판재 만든 다음에 이게 선제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주로 쓰이는 데들을 보면은 스프링 꼬면 스프링, 그리고 뭐 저기 코일, 코일, 그리고 타이어 코드, 타이어 코드 뭐 요런 거, 그리고 케이블, 요런 데 들어가는 게 선제거든요. 근데 선제 공장을 지은 지가 이제 45년이 됐는데 이거를 문을 닫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해외 척과 철강제가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부분에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급을 줄이는 그런 목적으로 이 선제 공장을 하나 또 폐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선제의 상황을 보면은 글로벌 선제 시장의 생산 능력은 한 2억 톤 정도가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수요는 한 9천만 톤. 절반은 남을 수 있을 만한 생산 용량이네요. 그렇죠.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가동률을 낮춰서 어느 정도 시장을 관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옆에 있는 큰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동률을 높인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선제 공장 생산 능력이 아까 전체가 2억 톤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1억 4천만 톤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수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주변국으로 밀어내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이게 공장을 폐쇄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경기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잠깐 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예. 아예 문 닫는다. 예, 이거 구조적인 문제다. 예. 그래서 지금 포스코의 선제 생산 능력은 기존에 284만 톤 정도 됐는데 209만 톤 정도로 한 4분의 1 가량을 줄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장 4개 있어요, 4개. 선제 네. 공장 4개 있는데 그중에 1번 공장을 문을 닫는 거니까 25% 정도 빠진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코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큰 돈이 됐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나름 즐겁고 살만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가 GDP가 15,000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02년? 1인당 GDP가요? 월드컵 때? 예. 그밖에 안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보다 2배 넘게 잘 살게 된 거거든요. 네. 되게 실감 안 나시죠? 2002년에 15,000불밖에 안 됐어요. 예, 제가 그때 봤었던 통계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그래? 뭐 왜? 그럼 나는 왜 이러고 살지? 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네. 아니 그때보다 저 물가는 2배 이상 뛴 것 같긴 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2배가 뛰었다라는 거는 임금도 2배가 뛰었다라는 거고 자산 가치가 2배가 뛰었다는 거고 막 그런 거잖아요. 네. 그 기간이 정확하게 중국이 글로벌 G2로 부상하는 기간이었고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2배 잘 살게 된 겁니다. 어. 근데 그것 때문에 2배가 잘 살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 거를 이제 안 사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좀 그동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내일 설명드리게 될 화학산업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버틸 만큼 버티고 정리할 만큼 그러니까 그 어떻게 피해갈 만큼 피해가면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네. 이제는 진짜 줄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가 이렇게 줄이게 됐고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짜증도 좀 나고 지가 쓸 만큼만 만들어야지 왜 그렇죠. 그걸 오버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 산업을 다 망가뜨려. 산업을 다 망가뜨려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당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일본의 석유화학의 제일 큰 공장이 우리나라 석유화학 공장의 작은 것만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먼저 두드려 맞았던 데가 일본제철인데 네. 일본제철이 그 2019년 정도부터 구조조정을 좀 빡세게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게 수익성도 회복이 되고 하면서 US 스틸을 인수하겠다고 나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어느 세미나에 취재를 갔다가 일본 제철 관련한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많이 변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냥 진짜 그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의 공급을 네.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막 도요타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요타는 그 일본 제철의 강판을 엄청 많이 사는 데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상대로 뭐 소송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거 봤을 때 꼭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그래야 되나 막 그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 구조조정을 거치고서 굉장히 수익성 개선과 일본의 UST를 인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을 갖게 됐더라고요. 근데 철강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구조조정을 해서 체력은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철강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국가가 개발되는 단계의 수요가 많은 거고 국가 개발이라는 그 수요가 많이 끝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은 2차 전지로 그럼 가겠다라고 했던 거고 혹시 일본은 그러면 일본 제철의 경우에는 거기도 뭐 이렇게 막 딴 사업들 하면서 그냥 단순히 이제 구조조정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업하면서 뭔가 그 바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그냥 좀 체질 개선 정도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체질 개선 정도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신사업 하다가 다 말아먹어가지고 보통 그 경로를 좀 거쳐갑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뉴스 갑시다.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기사가 나왔길래 한번 가지고 왔는데 아모레퍼시픽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안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모레퍼시픽 주가 차트를 오랜만에 한번 봤는데
한 20만 원 정도 가던 주가 차트가 지금 11만 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이 뉴스가 나왔던 이유는 이제 투자 설명회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한번 같이 보실래요? 네. 아무래 보시픽의 밸류업인데 와 우리가 중국 대상으로 한 면세 채널이 고성장하면서 수익 규모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16%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경영 환경이 악화가 되고 핵심 시장의 전통 채널 성장성 및 수익성이 둔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쭉 내려가고 3.2를 갔던 건 이거는 그 코로나19 되고 네. 그거는 어떤 기저효과에 의한 반등이라 그러면은 신규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한 브랜드 투자 채널 효율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률은 2.9%.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못 찾은 겁니다. 이게 뭐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안정이 안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중국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때 거의 2017년 사드 때 이후에 네. 소비재 쪽은 많이들 그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뭐 사람을 자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구조를 네. 중국 중심으로 하던 사업을 이제 다른 쪽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옮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포스코도 인도에다가 공장 새로 만들고 하는 것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보다 빨리 움직였던 소비자들도 그렇다는 건데, 근데 의외로 좀 많이 변했다고 보여지는 건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해외 권역별 매출 비중에서 중화권 매출 비중이 76%를 가다 31%로 줄었고 서구권 비중이 6%에서 40%로 늘었고 네. 브랜드별 매출 비중 같은 경우도 이제 신성장 브랜드 쪽이 42%로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옛날 브랜드보다는 좀 새로운 브랜드로 많이 뛰어오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이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수익성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네. 뭐 ROE도 3.7%밖에 안 나오고 뭐 PER은 또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뭐 이게 PBR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보다 높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화장품 산업이 이제 코스피의 PBR이랑 비교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이전이라든지 성장 동력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게 이제 거버넌스 포럼에서 그 이남우 교수님이 학점을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학점 많이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어떤 그냥 그 기업의 뭐 그러니까 성장이 우선되는 회사는 맞아요. 네. 이게 워낙 이렇게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동력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제 주주들에게 당신의 투자금의 비용은 얼마고 그 투자금의 비용이 얼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더 낼 것이며 여기서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뭐 투자자들에게 이만큼을 돌려드리고 뭐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투자를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정교한 로직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 내용들이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좀 빠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남우 교수님이 학점을 후하게 주시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참 잘 나갔었는데. 그죠? 어우, 황제주. 네. 옛날에 그 태평양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죠. 네, 아모레퍼시픽. 네. 진짜 좋았어. 되게 주요 지역마다 네. 매장 그때 기억나세요? 뭐죠? 그 아모레퍼시픽 매장 그 파란색으로 네. 딱 그 로고가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매장이 있었어요? 예전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뭐 아리따운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그런 거 말고. 네. 아모레퍼시픽 매장이 있었구나. 저는 이제 그 우리 큰 엄마가 화장품 그 방판을 하셨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마 주단학이었을 거예요 아마. 주단학. 네, 주단학 그 가방 이렇게 딱 메고. 네. 그걸 이렇게 갖고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얼굴에 발라주시고. 네. 네, 많이 파셨지. 자, 하여튼 뭐 우리 피부도 잘 또 챙기셔야 되긴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 목과 어깨 피로부터 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슬룸, 넥, 숄더. 네. 요거 이제 싹 풀어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요거가 뭐 다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 왜요? 슬룸, 넥, 숄더 이렇게 네이버에 그냥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99,800원 제일 싸게 파는 데가. 네. 근데 우리가 7만
원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거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99,800원. 네이버 그냥 검색하시라고. 네, 뭐 하자 제품 아니고요, 반품 제품 아니고요. 네, 정품인데 유통기한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넥숄더 마사지기인데 항상 그 저렴하게 갖고 오시는 거 보니까 유통기한 거의 얼마 안 남은 거 갖고 오시길래 우리가 하여튼 공장 뒤로 빼돌렸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싸게 갖고 왔어.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네이버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네, 넥숄더. 네, 그거입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가장 싸게 우리 저 마케팅하는 친구가 잘 갖고 왔더라고요. 네, 뭐 이건 뭐 우리가 더 얘기할 것도 없어. 뭐 6개월 무상이다, 온열 기능이다 이런 필요도 없어. 그러게요. 그냥 네이버에 산 거보다 2만 원 싸다니까. 네. 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쿠팡보다 더 쌉니다. 어디랑 비교하셔도 좋으니까 다이소보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다이소보다는 모르겠어. 다이소는 또 모르겠는데 하여튼 슬룸 요 넥숄더 요거 한번 이거는 그냥 가격만 비교해 보시고 뭐 제품 설명 거기서 다 보세요. 다 99,800원, 99,800원 다 하시고 오시라고. 우리 7만 원대인데. 알아보고 오세요. 어디까지 보고 싶어요? 알아보고 오시고 우리 링크 따라가시면 되니까 한쪽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사람들 의심이 많아. 정품. 넥숄더는 뭐 무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권순희 팀장님 인사드리고 사무실에도 요즘 넥숄더 이거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이제 또 사무직들이 목과 어깨가 항상 문제죠. 거북목이 문제죠. 조금 근데 너무 편하게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회사 돈으로 이럴 때마다 회사 돈으로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근데 목들이 이렇게 이렇게 일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세도 불만인데요. 자, 그럼 내일은 그 화학 관련한 거 좀 준비했었는데요. 그 롯데 취재하다가 나름 단독 기사 하나 좀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내일 좀 잘 준비해 오겠습니다. 내일 인덱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권순희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